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신호가 확연해진 다음에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그 내부적인 수요도 그런 지금 언밸런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을 쉽게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돌리면 그냥 바로 나와요. 그 보면 일반 투자가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게 많아요. 이렇게 뭔가 말씀하신 대로 그 긴 역사를 경험을 안 해보고 코로나 이후 때 들어와서 3,300까지 가는 그것만 보고 그것만 보셨죠. 이 하락장도 이렇게 깊고 오래 갈 줄도 몰랐고 그러니까 이게 불과 뭐 1년 6개월 정도인데 이렇게까지 처음에는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죠. 그리고 이게 멘탈이 무너지면 더 힘들어요. 더 못 견뎌요. 그래서 전체가 다 엉망이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럼 또 무리하게 되고. 네, 무리하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뭐 누군들 슈퍼개미가 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슈퍼개미는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내 재산 증식을 위해서 금융자산에서 주식을 택했고 그거를 나는 기대 수익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운영해 가겠다 이래야 돼요. 그래서 그 원칙을 꼭 지켜나가시면 그래서 이게 어떤 분 그래서 나는 이제 수익 좀 보고 20% 이게 웬 떡이냐 이래서 팔았는데 이게 더 가더라. 그럼 이거 열받아서 어떻게 아니 그게 열받을 일이 뭐가 있냐. 아쉽긴 하지. 네. 근데 아쉬운 게 아픈 것보다 낫습니다. 이거 놓치면 잘못하면 아파져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할 때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그래도 아쉬운 게 낫습니다. 네. 먹었으니까. 근데 거기서 무리를 하면 그게 이제 막 욕망과 미련이 이상하게 섞여진 이상한 행동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거는 애초에 그 자기가 투자할 때의 원칙을 그때 가서 바꿔버리는 거죠. 네. 그러면 진짜 금리 인상이 멈췄다는 신호가 확연해진 다음에 좀 주식 비중을 늘려가도 늦지 않아요? 그래도 늦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빠져온 게 있기 때문에 금리 그랬다 해서 갑자기 막 바닥 서서 그건 안 돼요. 이게 서서 V자로 튀려면 뭐가 먼저 그 필요 충분 조건 중에서 뭐가 해결이 돼야 되냐면 유동성이에요. 근데 그렇게 줄여놨는데 그렇죠. 맞아요. 뭐가 들어와서 V자로 땡깁니까 그거를. 그렇게 못 가요. 그렇게 바로 이렇게 막 풀고 또 그럴 수 있어요. 바로 풀고 미친 거 아니면 옛날에 그 연준 의장 있잖아요. 누구죠? 아서번스. 그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뭐 존슨 재선 때문에 그런 거지만 친구니까 망친 거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금정치 최악의 뭐 연준으로 뽑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없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는 우리가 권투로 말하면 그냥 빵 맞고 퍽퍽 자빠지겠다가 퍽 일어난 거예요. 데미지가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그냥 충격으로 그랬는데 야 이거 막 전 세계 경제에 문제가 생기네. 이러니까 그동안에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연준을 비롯해서 모든 나라가 그냥 유동성을 퍼본 거예요. 왜냐? 이게 찔끔찔끔 퍼볼다가 실기하는 것보다 줄 때 왕창 줘서 살리는 게 낫더라. 라는 결론에 다다르니까 그냥 푼 거예요. 미국은 고세 한 6조 달러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도 사실 2008년 금융위기 때서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연준이 나서서 풀어서 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유동성 그게 계속 지금 쌓여져 온 거고 그것 때문에 미국 시장은 끄적끄적 오른 거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야 이거 인플레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고 이제 느껴지니까 이걸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해질 수밖에 없죠. 자이언트 스텝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경기 침체예요. 이건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한다는 거는 피 한 방울도 안 흘리거나 수술해주고 이런 거는 거의 똑같은 건데 그런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디쯤 가면 멈출까? 이런 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유추해 볼 수는 있잖아요. 대충 얘네들이 어떻게 가려고 도대체 이게 뭔가 속셈이 이런 거는 투자자가 한번 예측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예측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6월에 인플레이션 고점서부터 지금 이렇게 내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끝났어. 이제 인플레이션 끝이야.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죽는 것만 남았어. 그러니까 연준이 이제 지금부터 금리 멈추고 피벗하고 그래도 돼. 이건 난센스예요.
이거는 난센스예요. 왜 그러냐면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계속 파월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확인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말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월스트리트에 있는 펀드 매니저들한테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니네가 보기에는 언제쯤 되면 연준이 멈출 것 같냐? 한번 네 의견을 얘기해봐라. 개인 소비 지출, PC라고 하는 그게 4%가 깨지면 멈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6.3에서 6 됐다고 지금 난리 난 거 아닙니까? 이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너무 먼 거예요. 물론 그게, 밑으로 슬로프가 꺾인 거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연준 입장에서는 그게 4%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꼼짝도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게 니네 죽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미국 국채 시장 등등 해서 그래. 그러면 속도 조절을 할 수 있어. 근데 끝에 마지막 가는 엔드 레이트는 똑같아. 더 높을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스케줄엔 변함이 없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럼 한번 생각해보세요. 연준이라는 데가 무슨 동네 사람 몇 사람이 모여서 하는 데도 아니고 그러면 연준이 우리가 이걸 긴축을 하자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어떻게 되고 경기 지표는 어떤 걸 나타내고 고용 지표는 어떻게 되고 이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거를 이미 다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판을 그려놓고 지금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급한 거야. 이거 빨리 올라야 되니까. 그쵸.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주식시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모든 재료가 나오면 이게 시장에 플러스 되는 쪽으로 해석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전문가분들도 그렇게 좀 해석해서 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껴지는데요. 그분들은 그렇게 왜 보시는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는 걸까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래요. 저도 현역 때 경험하고 그랬는데 주식시장은 희망을 줘야 일종의 종교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갔는데 신부님이 천국은 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누가 가겠습니까?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희망이 없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얘기를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애널리스트들도 나쁜 쪽 얘기를 잘 못 하잖아요. 나쁜 쪽 얘기 한번 했다면 아주 작살납니다. 그 회사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항상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게 처음부터 낙관론자가 만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를 쪼갠 종이를 들고 이제 이거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낙관론자가 만든 게 맞긴 맞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거의 주식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좋은 쪽에 무게를 두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거죠. 글쎄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 적어도 요즘 같은 분위기 있잖아요. 이 정도 물렸는데 이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돈을 가지고는 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냐. 저도 좋죠. 투자자분들이 다 올라서 돈 벌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좋죠. 근데 억지로는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아직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원래 저는 이제 약간 헤드앤숄더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연말까지. 왜냐하면 이게 장이 이러면 재미가 없으면 투기 세력이라고 그럴까? 약간 머니게임 하는 애들만 이제 막 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한 번, 이번에 한 번.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지난번 2,500 보고 내려온 게 그게 이제 헤드였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 덜 밀려야 되는데 더 밀렸어. 내일도 돌고 이러면 우리가 이제 이번 연말 끝나기 전에 다음 주에 이벤트 한 번 더 있잖아요. IFOMC 한 번. 그러니까 실제로 50을 그게 뻔히 하는 건데 실제로 한 거하고 아닌 거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 또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또 뭐 행간을 읽는다 그랬는데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인데 근데 행간을 읽으면 지금 시장에서 전부 시장에 유리한 쪽으로 행간을 읽게 돼 있거든요. 지금은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그때 이벤트가 한번 또 이건 이벤트예요. 장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원래 이제 헤드앤숄더라는 게 마감이 되고 흐르기 시작하면 좀 하락한다는 거를 전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법 자체가. 근데 이제 넥 라인을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이 흐를 가능성이 더 커요. 아, 그래요? 예,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의 또 하나는 문제가 뭐냐면 뚜렷한 수급 세력이 없어요. 외국인만 기다려야 되는. 네, 외국인만 기다렸는데 외국인이 여태까지 2달 사이에 7조 가까이 샀는데 걔네가 또 사요. 걔네가 뭐 갑자기 한국을 또 사요. 그런데다가 시진핑이 코로나 완전 봉쇄 좀 유연하게 한다니까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이머징 마켓에서 보면 야 중국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중국에서 너무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유연하게 한다고 하면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니 면세점이니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좀 오르지만 여행인이 오르지만 이건 제한적이 된 게 왜냐면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 이것들도 못 견뎌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준 거고 일단 뺏어간 건 뭐냐? 외국인 매수가 주춤하는 거예요. 중국 가는 게 나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 있어요. 네, 그런데다가 우리 내부의 자체 수급을 보면 이제 고객 예탁금이 계속 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수요를 나타내는 건데 이게 약간 후행적이에요. 그러니까 증시가 오르면 드러나고 네. 빠지면 떨어지고 이런데 뭐 수요를 대표할 만한 딱히 마땅한 게 없으니까 이제 고객 예탁금을 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거기서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게 신용잔고예요. 신용잔고라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B2 아니 B2 빚내서 이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들은 주가가 돌아서 올라갈 때 방해가 돼요. 제일 먼저 빠져나가니까 매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역사적인 저점을 형성할 때 신용융자 대비, 그러니까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가 얼마냐? 이게 30% 밑으로 막 뚝 떨어져야 돼요. 20 몇 프로 이렇게. 그러면 뭐냐면 팔 사람 다 팔았다. 그게 근데 지금 30 몇 프로예요. 아직도. 요새 반짝하니까 다시 늘었어요. 그 내부적인 수요도 그런 지금 언밸런스가 지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장을 쉽게 돌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돌리면 그냥 바로 나와요. 매도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건데 주식시장을 보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짚어요. 이런 게 그 대표님께서 쓰신 이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써 있나요? 책에? 아니요. 네, 거기엔 안 써 있어요. 네. 여기는 주로 제가 이제 40몇 년 동안 고객이랑 부딪히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잘못했던 것들을 약간 멘탈 관리적 차원에서 설명해 놓은 게 에세이 같은 거고 이제 이런 거는 제가 이제 백만겸이나 아니면 이제 채널에서. 여기 줌 라이브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나씩 그려가면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이런 거가 있다.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아니 삼성전자는 두 집 건너 한 집이 주주집인데 아파트 가서 아무데나 발로 차도 삼성전자 주주집이란 말이에요 지금. 네. 국민주예요.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하면 이건 보통 욕을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일부러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고 업황이 굉장히 나쁘니까 이게 뭐 전망컨대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바닥을 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주가는 선행한다. 그래서 지금 한다. 근데 저는 그 선행도 도대체 누가 정하는 거냐. 이 선행을 한다는 거는 시중의 유동성도 어느 정도 살아있고 뭐가 됐을 때 얘기인데 지금같이 쥐어짜 나가는 데서
뭘 선행을 그렇게 1년 이상이나 그렇게 많이 오냐. 선행에 또 전제 조건이 또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선행이 그렇잖아요. 아. 선행이 돈이 많아 먼저 사보는 그쵸. 거지. 아니 지금 없는데 뭘 사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말하기 쉬워서 적정한 이유가 없으면 그냥 선행됐다, 기반영됐다, 뭐 아. 이런 얘기들을 그냥 막 들으실 게 아니라 맞아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삼성전자라고 해서 다르지가 않다. 오히려 삼성전자는 더 불리하다. 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SK하이닉스나 NH솔루션이나 크기 때문에 얘네 셋만 움직이면 코스피 200 지수가 흔들리고 모든 파생이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 지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걸 땡기는 게 제일 쉽다. 그냥 시가총액 상위 랭커 한 7, 8종만 땡기면 얘기 다 끝난다. 우리나라 시장은. 응.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거를 땡기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본연의 거 이외에 이상한 짐을 지고 지금 땡겨야 되는 거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외국인 입장에서는 파생해서 돈을 먹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5만 원에 팔아도 남아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2번 돌려서 돈을 먹었는데 우리는 일반 투자가는 파생을 못하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원칙을 그냥 지키라. 삼성전자가 우량주는 맞지만 삼성전자가 나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때 우량주지. 내가 삼성전자에서 손해나면 그것도 똥주지. 무슨 삼성전자 주총에 가서 발언하려고 주식을 사냐. 그거 아니지 않냐. 그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우리가 냉철히 짚어보자. 기술적 부정이라는 게 왜 필요하냐. 근데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생명선인데 5일 이동평균선 위쪽으로 계속 갔었잖아요, 외국인 살 때. 근데 이게 5일 이동평균선 밑으로 툭 떨어져요. 그럼 생명선을 깬 거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 나름 3분의 1, 4분의 1, 4분의 8. 그 다음에 10일 이동평균이 이게 파동선인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던 슬로프가 옆으로 누워. 그러면서 10일을 툭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또 일부 또 팔아봐. 그런데 20일도 밑으로 툭 떨어지면서 역배열이 땅 생겨. 그러면 나머지 또 팔아. 그리고 그냥 기다려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주가가 5일 이동평균선을 처음으로 딱 밑에서 위로 뚫는다. 그러면 보초적 내보내봐. 매수. 분할 매수. 아니 그런 원칙이 있는데 원칙을 왜 안 지키냐. 원칙 지키면 되게 편한데. 그럼 뭐 PNF 차트니 삼성전환돈이 추세를 증명하는 모든 시그널은 삼성전자의 추세가 하락적으로 꺾여 있어요, 지금. 물론 그랬다가 싹 돌아갈 수도 있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그거뿐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추세가 꺾여서 돌아서 다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놓쳤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좋은 주식이라서 못 팔으면 반만 갖고 좀 해보십시오. 그렇게. 반이라도. 그거는 정확합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역배열되면 그 주식은 사면 안 됩니다. 그래. 되게 심플하죠? 이번에 이거 하락장 경험하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더 와닿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되게 심플한데 문제는 뭐냐? 안 지키는 데 있는 모르거나 아니면 계속 막 자기가 우기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갈 거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희망 고문하고 있는 네,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국민주니까 뭐 어디 가든지 물어보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런 거예요. 지금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관망하고